예,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심형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직접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원자력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짧게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 기존 이전 정부에 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5년 동안 여기 계시는 과학자분들이야 더할 나위 없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의 각 분야들, 이슈들마다 많은 논쟁들이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원자력의 가치에 대해서 6개 인작, 그러니까 환경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등등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표의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 그게 또 전원 계획이면 전원 믹스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원자력의 비중을 달리하면서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제가 작년 10월에 원자력 학회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한테 놓여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위협인데요. 어려움이었는데 작년 10월 얘기입니다. 근데 실은 그 뒤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그거보다 더 큰 파고가 이 기후 위기라는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당장 올해 들어와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긴축이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당장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엄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지구온난화의 폐해에 대해서 이번 폭우도 그렇고 실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기후위기의 피해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걸 심각하게 인식하는 순간은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그러니까 X축이 likelihood니까 가능성이 되겠고 Y축이 그 피해 정도라고 보시면 우상단에 위치한 것이 가장 일어날 것 같고 피해가 큰 것으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그 경영자 분들이 선택을 한 것이 전염병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2018년에 송도에서 개최됐던 IPCC 회의에서의 그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가 가장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성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른편 상단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산업화 이전 2.0도 이하로 줄이자가 아니고 1.5도 이하로 줄이자고 하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요. 여기는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고 2060년대에 온실가스 제로를 달성해야 되는 전 세계적인 큰 로드맵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바 있고,
우리 역시 법제화를 통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큰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그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탄소 발생의 거의 83%가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만들 때 또 수송, 또 산업에서 결국은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연료를 만들어낼 때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들을 적절히 컨트롤을 하면서 낮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Y축이 보시면 톤즈 CO2 이퀴벌런트의 per 기가와트 아워인데, 이 단위를 좀 줄이면 킬로와트 아워당 g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 가정용 전원이 아신 바와 같이 뭐 하루에 한 10kW 아워 정도 쓰니까,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건 석탄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1kW 아워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820g, 거의 1kg 가까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이 뭐 백해무익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밑에 쭉 깔려 있는, 결국 원자력하고 신재생 이 두 개의 축으로서 기존의 화석 연료들을 어떻게 무탄소 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또 원자력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양대 축인 것이죠.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사가 되겠는데요. 2020년대에 10대 기후 혁신 기술을 나열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린 수소라든지 태양광 신기술, 쭉 신재생 쪽의 그런 기술들, 또 농업 기술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원자력 분야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포함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달성에 저희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역시 지난 6월 말 7월 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주요하게 키워드, 에너지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분야의 주요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또 탄소 중립 이런 키워드였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뭐 혹자는 뭐 친원전 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상위로서의,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믹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믹스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정책의 타깃은 2050년에 선언한 바대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원자재가 특히 뭐 화석 연료까지 포함해서 그 어려움 여파가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환경 변화에 비추어서 이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최종적으로 7월 5일에 발표된 것을 보면, 그래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27.4%의 그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어제 발표된 10차 정기본의 실무안에서도 이 32.8%인가요? 그렇게 원전의 2030년에 발전 비중 목표를 제시를 했었고, 그 주요한 수단이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신규 원전 없다, 계속 운전 안 하겠다, 이 두 개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서 이것도 허용을 한다.
그다음에 계속 운전, 수명 만료된 원전 같은 경우에 계속 운전하겠다 하는 방침을 통해서 이렇게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는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 분야의 신시장 창출, 어떻게 보면 신시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도 이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자력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에 있는 사람이 원자력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챕터의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원자력계 목소리가 아니고 금융사, 투자사에서 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원자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했는지 그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무탄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질량 감소에 의한 그만큼을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이제 무탄소가 되겠죠. 재생에너지와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높은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단위 시간 동안 그 전격 출력에서 낼 수 있는 그 출력량 분의 실제 원전이 얼마만큼 전력을 생산했느냐 하는 것이 이용률이 되겠는데요. 원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운전을 하면 그 전격 출력만큼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급 원전이다 그러면 1기가와트를 일정하게 내면서 운전을 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률이 여기에 제시된 건 한 80에서 90%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료를 장전을 하고 나면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연탄 갈듯이 이 연료를 빼내고, 다 탄 연료를 빼내고 신연료를 장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들 또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2개월 통상 잡는데요. 그게 2개월이라면 18개월 더하기 2개월 20개월인 거고, 그 중에 20개월 동안 18개월을 운전을 한 것이니까 이용률이 9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전이 된다 그러면 한 90% 정도 상회하는 정도의 이용률이 나오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비칠 때 전력이 생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그 이용률이 15% 이렇게 잡힌 거고, 풍력도 마찬가지 한 30에서 한 40%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높은 이용률이 원자력의 장점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수용 가능한 경제성이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외국의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원전의 경제성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실은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 경제성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나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다음이 이제 안전성 관련한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위 전력당 사망한 그 발전원을 한 주기 동안, 그러니까 그 발전소를 짓는데 또 운영하는데 쭉 사망하는 그 숫자들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이게 테라와트 아워를 생산하는데 0.04명입니다. 이건 보시면 이제 석탄 발전이 161명, 태양광이 심지어 0.44명이니까 이 얘기는 원전이 태양광보다도 10배 더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양광은 어떻게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느냐? 루프탑 때문에 그런데요. 지붕 태양광 같은 경우에 설치하면서 사망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실제 안전이라고 하는 원자력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한 안전성을 발전 이력상 확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고,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적은 폐기물량 돼 있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랑 조금 다르죠. 원전 이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는데 한 발 떨어져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그 독성, 폐기물의 독성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폐기물의 양의 입장에서 보면 현저하게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1기가와트급 원자로 같은 경우에 한 번 연료 장전에 18개월을 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해결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면 직경이 한 4m,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폐기물이 굉장히 작은 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안전성, 독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심층 처분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최적 기준의 원자력 폐기물 발생량은 다른 심지어 뭐 재생에너지하고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자력의 장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언급한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있는데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해서 이제 각국의 전원 믹스 정책에서 원전의 활용도라고 하는 것이 정치 및 규제 환경에 따라서 실은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 원전 쪽의 각 특성이 어떤지를 짧게 한번 리뷰를 하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텐데요. 그럼 어떤 팩터를 볼 것이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에너지 정책에서의 각 에너지 원별로 6대 평가 인자를 나름대로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전원 계획, 또 에너지 정책, 에너지 믹스 정책의 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목적 함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화 혹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컨비네이션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목적 함수를 뭘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이 이제 강조되면서 당연히 목적 함수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전원이라든지 에너지가 수행해야 되는 더 큰 미션이 실은 탄소 중립보다 상위에 있는 미션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죠. 탄소 중립 때문에 그 더운 열대야에 에어컨을 한두 시간 반드시 꺼야 된다면 끄실 수 있겠습니까? 추운 날 보일러 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전제하에서 탄소 중립도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 복지라는 큰 대전제 아래서 목적 함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단에서는 이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적 수단으로 3개가 있을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있을 테고요. 일단 진흥하는 정책, 그 다음에 규제하는 정책, 2개를 이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죠. 에너지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에너지 기본 계획 해가지고 5년마다 갱신되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이고, 어제 발표됐다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줄여서 정기본 같은 경우에는 전원단에서의 믹스를 결정하는 정책이 되겠고, 어제는 실무 아닌 거고 결국은 올 연말까지 이제 확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각계의 목소리들을 또 들으면서 합리적인 전원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각 에너지원들이 밑에 보시는 석탄, LNG, 원자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 좋으면 뭐 하나 좀 안 좋을 수 있고 할 텐데 그 팩터들을 이렇게 6개 인자들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앞글자를 따서 E3, S3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성, environment, 경제성, 탄력성은 유연성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고요. 안전성, 또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또 안보성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 줄여서 사회성이 있을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환경성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80% 이상이 에너지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80%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느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 그리고 원자력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성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그 EU의 그린 텍소노미도 그렇고 우리 K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의 포함 여부가 이 사용 해결료의 처분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또 뭐 아시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에 내년에 바로 이 처분장에 대한 운영을 시작한다는 사실,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허가를 받아서 이제 뭐 공사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 실은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이 영구처분 개념과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장 확보를 위한 정부 계획을 밝히는 한편 앞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국 내 지반을 찾아내는 게 이게 관건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무슨 칼럼에서 원자력계에 뭐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용 해결료와 관련해서는 기술 확보 전혀 문제 없다. 우리도 이제 뭐 예타 사업 뭐 통과하고 이렇게 본 사업하면서 그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킬로와트 아워당 3.5원 가까이씩 적립을 하게 되면 거의 1년에 4천억 원씩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7조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50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몇십조가 되면서 예산은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면서 적립된 기금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예산 확보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핀란드나 스웨덴 등의 경우를 봐서 또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원자연구원에서도 개발을 해오면서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고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확보에는 전혀 문제 없다. 오히려 그럼 문제는 뭐냐?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정책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줄곧 이 원자력계가 주장을 해왔던 것, 또 이번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가 후보님들께 사용 해결료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 달라 하는 요청이었고 그 수단은 법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용 해결료 관리 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아마 여기 원자연구원의 그 회의실 인텍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걷어지고 로드맵이 결정이 되면 저는 뭐 순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말에 이 2차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 하에서 제안이 된 건 이렇습니다. 일단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부지 선정까지는 주민의사 확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3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중간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것과 패러렐하게 이제 지하 연구 시설 URL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건설을 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처분 시설 건설에 10년이니까 다 합쳐보면 이제 부지에 조사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이러면 37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 시작하겠다 그러면 올해부터 37년 이렇게 잡는 거니까 이게 지금 너무 긴 거 아니냐. EU 텍소노미에서는 2050년에 그 뭐 운영이랄지 혹은 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랄지 이렇게 2050년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계획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논의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해결료의 그 특별법 내에서 우리의 마일스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마 여기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와 계시지만 원자력연구원도 그렇고 산업계 입장들도 이 제시된 37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충분히 실은 가능한 한 앞당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환경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원자력의 경제성이 실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뭐 여러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으로 뭐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Y축, 종축은 킬로와트당 US 달러가 되겠는데요. 건설비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급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한 4,000불 돼 있지 않습니까? 4,000불.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원자력이 1기가와트 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1기가와트를 곱하게 되면 전체 그 건설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UAE 우리 원전 수출하면서 한 호기당 한 5조 원 정도 된다 하는 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1,400 메가와트급 원전인 것이고 그게 이 킬로와트 당 건설 단가로 환산을 해보면 한 3,600불 정도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전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그 환율 기준이죠.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잡으면 한 그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3,200불에서 뭐 높으면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3,500불, 3,600불 요 정도 선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캐패시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이 많이 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원전의 그 캐패시티가 쭉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연히 산업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니까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에 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올라가는데요. 도대체 그럼 원자력이 쭉 기술력도 발전하는데 왜 올라가느냐 보면 통상들 원자력계에서는 이제 증대된 안전성 목표 또 사회적 경비, 인허가 경비 등을 그 이유로 찾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우리나라가 나무색이 되겠는데요. 나무색을 보시면 한 4,000불 아래로 쭉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8,000불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 건설비들 경제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성이 낮은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4,000불 미만의 그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이 서플라이 체인, 원자력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OECD의 2020년 보고서를 보면 신규 원전, 그러니까 각 국가들에서 신규 원전을 짓는다면 이용률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85% 기준으로 해서 균등화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메가와트 아워를 생산해내는데 드는 그 전력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53.30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뭐 통상들 기억하시는 우리나라 킬로와트 아워에 한 60원 정도 되고, 다른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한 100원을 상회하는 정도, 그래서 원자력이 한 반값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역시도 지금 원전의 그런 공급망 쪽에 문제가 있으면서, 왜냐하면 안 지어왔으니까, 안 짓다가 이렇게 지으면서 그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납품 받아야 되는 그 적기에 그 해당 부품이 안 들어오면 그 시간만큼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전체 건설비는, 총 건설비는 이자 비용을 포함을 해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쭉 가격들이 올라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된다면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 71달러, 뭐 일본은 86달러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자력의 경제성은,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가 지난 5년 동안 실은 힘든 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건전하게 복원이 되고 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원전의 경쟁력은 발전 단가가 한 6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에 유지하면서 충분히 값싼 전기를 또 산업화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원자력의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아마 보시겠지만 전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탄력성,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 에너지가 참 좋죠. 뭐 하나 안 좋은 점이 없습니다. 수송도 빠르고 또 깨끗하고, 단 하나 단점이 저장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딱 맞춰가지고 그만큼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60Hz에서 이 주파수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게 전기 품질인 것이고, 전기 품질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런 전기 이용하는 장치들이 고장이 나죠. 그래서 60Hz에서 딱 유지되는 수급을 맞추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다른 발전원들이 톡 꺼진다거나 아니면 낮에는 많이 쓰고 밤에는 적게 쓰고, 이 수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결국은 원자력도 필요한 양만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요즘들 계속 얘기되고 있는 원자력이 실은 고경직성 전원이 아니냐, 이게 유연성 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의 비중을 무한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원전의 이 탄력 운전, 부하 추종 운전, 그러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출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연구는 이미 왼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80년대 말에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많이들 했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기 설비 예비율이, 그러니까 전원 발전기죠. 발전기의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한 60% 정도요. 예비율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원자력도 좀 출력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 관련한 연구 개발을 해보시라 하고 쭉 진행을 열심히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비율이 확 떨어지죠. 5%, 2%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예비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정책, 전원 정책에서는 예비율 낮추기 위해서 발전소는 좀 이제 덜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폈을 때고요. 그리고 줄어들고 나니까 원자력은 기저부하를 담당을 해왔는데 뭐 굳이 부하 추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력망 운용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 제한적인 수준의 개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요 왼쪽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OPR 1000, APR 1400 해가지고 실은
이 부하추종 운전에 대한 기술들이 모드 K, 모드 P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이 됐지만 실제 발전소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는 발전소에 적용을 하면서 이미 열심히들 부하추종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실은 저도 그 기술에 뭐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관건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증입니다. 자동 제어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개발되어 있는 자동 제어하는 그 기술을 실제 원전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부하 추종 운전을 하더라도 해결료의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허가를 받으려면요. 그러려면 한 2, 3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적미적하면서 언론에서는 원전은 부하 추종 운전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 실정 데이터들 확보하면서 우리나라 원전들이 이 부하 추종 운전을 위한 기술 개발 또 실제 적용에 나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하 추종 운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 원자로가 더 작기 때문에 부하 추종 운전에는 더 쉽고요. 다음 네 번째,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기간 동안 실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 원자력회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안전성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질책과 또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인 위험이 얼마나 크냐, 이게 안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물이라고 하는 게 또 사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위험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낼 수 있느냐가 안전하냐 아니냐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밑에 사진들, 기사들, 스크랩은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에너지원들조차도 실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이렇게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스 레이트를 보면 60년간의 세계 630여 개의 원전이 19,000여 가동년 동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고, 이때 이제 사망사고라고 하는 것이 체르노빌에서 43건이 있었고, 그래서 치명률을 계산을 해보면 1조 킬로와트아워당 0.48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아까는 테라와트아워당 0.04명하고 나왔던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원자력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려하니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수원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운영사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 태생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 안전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또 감시를 정부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신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시한 규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규제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여기 대전에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또 카이나 원자력통제기술원을 두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또 그 감시를 하고 또 규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력만 보더라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안전하게 우리나라 원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게 안전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에 그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보성은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
놓고 보면 여기 위에 표의 제일 마지막 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21년에 이게 달러당 1,000원 잡더라도 615조 원이네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석유 또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라늄 원전의 연료가 되는 그 우라늄 수입액을 보면 이게 0.5%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 원 수입액이에요. 그렇지만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에너지 공급량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한 10% 정도는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화석연료랑 비교하면 전체 에너지 원료 수입액의 한 10%를 원자력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실은 0.5%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자력계가 얘기하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연료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90%는 다 메인터넌스를 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로 가는, 또 거기 건설비에 대한 이자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에서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참 좋죠. 여기 LNG 또 석유들도 있고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 그 연료 구조, 시장 구조에 있는 원전 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 축을 이 원자력이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 수용성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일 텐데요. 저는 지난 2017년에 이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실은 좀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실은 좀 이해하시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예가 지난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한 36% 되던 것이 이제 시민참여단의 그 공론화 공부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4차 최종에서는 이제 건설 재개를 59.5%가 찬성을 하신 것이고,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이때 공론화에 참여했던 분들의 정당 지지 성향을 보면 실은 반대하시는 그 정책 기조에 있는 그 당에서 또 많은 분들이 원자력은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감 소통들을 통해서 원자력의 수용성이 이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 합리성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고 원자력계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운영 건설 현황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짧게 보면 현재 총 24기가 운영이 중이고요. 그래서 설비 용량으로 보면 21년 기준으로 17.4%가 됩니다. 발전량으로 보면 발전 비중이 되겠죠. 전체 전기 생산해내는 것 중에서 이제 21년도는 27.4%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영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통상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통상 30% 정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실은 요 밑에 좌하단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와 같이 이제 2010년까지는 거의 90%를 상회하는 정도의 이용률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9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를 쭉 유지해 오던 것이 후쿠시마 사고 나면서, 그러면 계획 예비 정비 기간 동안에 후쿠시마 후속 안전 대처들 설비들 하고 이러면서
예방 정비 기간이 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늘어나면서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죠. 그 이후 5년 동안은요. 그게 이제 한 80% 정도 된 거고, 실은 저는 이제 내심 그 5년 동안 한 80% 정도 했으니까 실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회하거나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난 5년 동안은 더 떨어져서 한 71.5% 평균 이용률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경납 건물이죠. 경납 연기 건물의 콘크리트 공급 문제,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문제들 통해 가지고 그 뭐 설비 보강하는 또 수리하는 기간들이 실은 상당히 길어진 부분들이 있고, 근데 생각보다 실은 굉장히 길어지는 거의 4년, 5년 동안 이게 서 있는 원자로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소통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수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면 이 정부가 얘기하는 통상 한 85% 정도 이용률 정도는 뭐 가까운 미래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황을 보시면 신한울 1, 2호기 준공 시점이 9월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는 24년, 25년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언제 환경영향평가부터 뭐 다시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 건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그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금 계획은 뭐 무난하게 2033년, 34년 정도에는 준공되고 운영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서 원전 비중을 이렇게 쭉 늘려나갈 때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걸 마일스톤을 2030년하고 2050년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2030년 같은 경우에는 NDC라고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가 선언을 한 것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전원 믹스 상에서 원전 비중을 달리하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안에서 원전 비중을 쭉 달리하면서 그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2030년에 요구 발전량은 612TWh를 잡았고요. 이것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이라고 했던 거기에서 잡아놓은 이 요구 발전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은 놀랍게도 이번에 10차 정기본 어제 발표됐던 거기에서 실무안에서 2030년 발전량 에 대한 그 예상치가 615하고 거의 유사하죠. 기존의 NDC에서 예상했던 안하고요. 그래서 실은 어제 실무안이 공개되고 나서 오늘자 사설들 보시고 또 향후에 아마 내주까지도 쭉 이렇게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원자력계도 그렇고 뭐 에너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요구 발전량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교두보 또 그 지반을 다지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게 결국은 탄소를 줄일 때 산업 쪽에 또 수송 쪽에 화석 연료를 쓰는 부분들을 전기화를 통해서 또 이 무탄소 전력을 만들어내고 전기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략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여분의 전력이 있어야 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 요구 발전량이 615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 10차 정기본에 대한 확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요. 올해 말에 발표될 때에 요구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의 그 논의의 흐름 속에서 이 요구 발전량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쭉 살펴보시면 아마 흥미롭게 보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1년 365일 매 시간 간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는 다 좋은데 이게 저장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구하는 양만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요구량이 실은 매 시간, 매 분 간격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년 365일 기준으로 요구 발전량을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이렇게 한 7일 간격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말에는 공장들하고 다 쉬니까요. 그게 툭 떨어지는 거고 이제 워킹데이에서는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왼쪽에 이제 푹 하고 꺼지는 이 부분 보시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때가 이제 구정입니다. 이때가 이제 추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일 단위의 평균 출력의 추이를 보신 것이고, 이게 하루 기준으로 보더라도 24시간 동안 밤에는 전기 덜 쓰고 낮에는 많이 쓰고, 낮에도 보시면 이게 푹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점심때 밥 먹으러 가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전기 쓸 때 올라갔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떨어지는 이 형태가 되겠죠. 거의 기저부하로 깔리는 건 이때가 추석 때입니다. 모든 산업 활동들이 거의 정지가 되는 이때는 낮에도 뭐 특별히 전기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쭉 가는 것이. 이걸 필요한 전기 양만큼 딱 맞춰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것이고, EMS 시스템이 전력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시나리오 역시 NDC 목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겠다. 그래서 전환 부분에서 전환이 이제 전기 1차 에너지원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전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만 톤 정도로 줄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비교를 한 것이 지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2030년에 말씀드린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신규 원전 없다, 계속 운전 없다 요구했죠. 그것에 적용을 하게 되면 2030년에 살아남아 있는 원전이 18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운전을 적용한 경우에 원전이 28기가 2030년에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발전 비중 23.9% 대비 33.8%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30년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소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22년이고 요 땅에서 시작하면 2030년에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조금 그렇게 급하게 할 부분이냐 하는 건 저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33년, 34년에 신한울 3, 4호기가 준공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기본, 어제 발표된 정기본 실무안 기준으로 하면 발전 비중이 32.8%인데요. 이건 이제 충분히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 계산에서의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옛날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 90% 정도 이용률 달성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발전 비중을 넣을 수도 있을 테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테고 그런 이용률의 차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으로 보면 10차 정기변에서도 똑같이 10기 계속 운전 다 한다라고 적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안이 되겠는데요. 지난 정부안이죠. 그래서 수명 만료가 된 원전들은 쭉 그대로 셧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기여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원전을 보면 18기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1년 365일 24시간 매 시간 필요한 전력을 누가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기저부하 밑에 쫙 깔리는 전혀 유연성이 없는 전원으로 원자력과 석탄을 적용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광하고 신재생, 풍력도 그 날씨 기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20년의 그 기후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태양광이 한 규모가 124기가 정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낮에는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잉여 전력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되겠죠. 이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밤에 그 전력을 활용하는 형태. 그러고도 이제 필요 전력을 다 수요를 못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필요 전력은 유연성 정원인 LNG가 가스 발전이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무탄소 혹은 가스 발전에 대한 그 설비 용량, 설비 규모가 한 50기가와트 정도 필요하겠다 하고 도출이 된 것이고요. 요게 이제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1번 기존 그러니까 탈원전 안에다가 계속 운전을 적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28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그러면 지금 역시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수명 만료가 됐는데 이게 계속 운전해도 안전한 거냐 하는 우려가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그게 환경단체라든지 이렇게 그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운영하는 한수원 입장에서 봐서도 또 우려가 있는데요. 그 우려가 뭐냐면 요 페이지에 쓰신 바와 같이 이게 지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그 계속 운전을 위해서 거의 차로 얘기하면 엔진을 다 바꾼 것이죠. 원자로를 완전히 새로 개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2, 3년 정도 수리하는데, 개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10년마다 혹은 10년을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수명 만료하고 나면 그때 바로 카운트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비하는데 이 시설을 보수하는데 또 2, 3년 정도 소요가 된다면 결국은 10년 동안 운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소요된 시간만큼은 운전 못한 상태로 한 7년, 6년 이렇게밖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래가지고 경제성이 너무 나쁘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 1년을 10개 호기가 1년을 다 운전을 못하는 상황, 10년 신청해서 1년을 다 운전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 손실액이라고 하는 것이 원전의 발전 단가, 그다음에 LNG의 정산 단가를 적용을 해서 결국 원전이 못 들어오는 것만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컴피티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전원 믹스 상황의 그 추이를 보면 원자력과 LNG가 컴피티션 관계가 있는데요. 원자력이 줄어드는 것만큼 누가 그걸 보상을 하고 있냐면 LNG가 보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그러면 원자력으로 발전했을 때 발전 비용에다가 그러면 그 동일한 전력 양을 LNG가 생산을 한다면 그 발전 비용이 얼마겠느냐 해서 그 차액을 보면 이게 1년 10개 호기에 1년 미충족이면 이 금액이 3조
4조 원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게 4년이면 16조 원까지 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만큼 실은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제상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는 것이고, 계속운전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미국의 원전이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93기가 운영 중인데 그중에 40년 이상 운전되고 있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50기가요. 그래서 그 연한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45년, 50년이 뭐 30기가 되고 실은 50년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8기가 됩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원전들이 다 20년 이상씩, 20년 가까이씩 운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려하시는 정도가 전혀 없다.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수명 연장을 해서 계속 운전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부분 수리해야 되는 것, 또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으면 하고 사업자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청 기간을 10년이 아니고 20년 내에서 사업자가 뭐 가변적으로 그 발전소의 상황에 따라서 요 연한까지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 평가를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 이번 정부의 그 전원 구성상에서의 그 이득이 뭐냐 하는 걸 비교한 그래프도 되겠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1번하고 시나리오 2번의 그 효과성을 비교한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늘어난 원전만큼 신재생을 태양광이나 풍력을 줄이게 되면 설비 투자비 측면에서는 34% 가까이 투자비를 줄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47조 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발전 비용도 이만큼 줄일 수가 있고, 연간 발전 비용 줄어든 요 퍼센트만큼 거의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요 퍼센트만큼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늘어난 만큼 탈원전 대비해서 전기 요금에도 이 정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 또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이렇게 늘어난 원자력만큼 석탄을 줄이게 되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30%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궁금하신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쪽 같은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스타트는 원전 비중이 가장 적은 지난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안이 되겠습니다. 탈원전에 의해서 신규 원전 없다, 그다음에 계속 운전 없다로 하면 2050년에 운영되는 원전은 9기가 되겠고요. 이때 발전 비중은 6%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차츰차츰 원전 운영 호기들을 이제 늘려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은 신한울 3사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 2033년, 34년에 운영이 되는 형태로 적용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10년 계속 운전하고 폐로하는 그 시나리오, 그다음에 20년 계속 운전하고 폐로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 보고요. 20년 계속 운전을 할 경우에 2050년에는 20개가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발전 비중은 14.1%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심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쓰는 전기의 한 30%를 원자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게 향후로도 한 30% 정도는 원전이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시나리오가 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계속운전, 20년 계속운전만으로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신규 원전을 그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원자력계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것이 원인, 원아웃 정책을 적용을 해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원전이 수명 만료 혹은 계속 운영 만료를 통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APR 1400, 우리가 UAE에 수출했던 그 원전이 한기 운영되도록 걔를 대신할 수 있는 원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전 정책을 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원인 원아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요 20년 계속 운전에 10기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22.5%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량은 2050년에 더 늘어났으니까요. 거의 2.4배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면 30%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8기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원인 원아웃에다가 원전 8기요. 이 상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시나리오를 쭉 보시면 탄소 중립 A안이 되겠고요. 거의 시간이 다 돼서 핵심들만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탈원전 정책안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요. 그래서 지난 정부의 그 신재생 위주의 그 포트폴리오에 의하면 잉여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500기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3배수인 ESS가 1500기가와트/아워가 설치되는 형태로 적용을 했고요. 이러면 이 설비만 스냅샷으로 이 설비만 갖추는데 1800조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기구에서의 현 건설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때 무탄소 가스 터빈, 그러니까 수소 터빈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력 수요량은 매 시각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높고 주말에는 낮고 이런 식으로요. 이걸 기저부하가 쭉 깔린다면 이걸 누가 필요한 전력 수요만큼 대줄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NG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탄소 중립이니까 LNG를 쓸 수 없죠. LNG 빼지고 나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게 무탄소 신전원인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실체가 전혀 없죠. 무탄소라는 전제가 있고 신전원입니다. 아직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소 터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기술 개발이 열심히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원자력계의 SMR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할 수도 있겠고요. 부하 추종이 된다면요. 근데 그 용량이 보시면 152기가와트입니다. 이 15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여기에요. 전체 우리나라 발전 요구량이 여기 테라와트 아워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가와트로 바꾸게 되면 14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전력량인 143을 상회할 정도로 여기 무탄소 신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럼 이용률로 놓고 보면 이게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10개 지어 놓으면 그 4분의 1만 평상시에 운전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놀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게 우리나라 기후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긴 장마철입니다. 이 긴 장마철 기간 동안 여기 빨간색 태양광은 전혀 수요량을 그래서 잉여 전원도 발생 못합니다. 밤에 필요한 이 전력량을 누가 다 맞춰주는 거냐면 무탄소 신전원이 맞춰주는 것이죠. 거의 필요한 우리나라 필요한 저기량을 저기가 다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ESS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ESS를 기존 15시간 저장 용량에서 여기 36시간으로 2배로 늘렸을 때 이런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거의 800조 원, 제 기억이 맞나? 가까이 되는데, 요게 2배수 하더라도 하면 이게 거의 1000조가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ESS만. 그런데 보시면 이걸 2배수로 늘리더라도
이 필요한 무탄소 신전원의 요구량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긴 장마철 때문에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거의 이분 2배, 1000조 이상 이 설비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할 전기가 없는 거죠. 남아 돌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은 우리나라 2050년 탄소 중립에서의 에너지 믹스의 큰 난제입니다. 여기 필요한 전력량을 어떤 설비로 맞출 것이냐 하는. 그래서 지금 시간 거의 다 돼서 쭉 신한울 3, 4호기 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쪽에 말씀드린 그럼 신규 원전을 더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중장기 에너지 정책 입장에서 지난 탈원전 정책의 큰 폐해는 아마 기존의 원전 건설 부지인 천지하고 대진에 대해서 이 원전 예정 구역 고시가 이게 해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부지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신규 원전 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 운전까지 건설까지 우리나라 그 원전 운영 이력을 보면 한 20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부지 없는 상황에서 부지에 대한 그 확보 노력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은 굉장히 이 신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30% 달성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혹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 실은 이게 20년이나 걸리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년에 30% 되지 하고 안심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중장기 탄소 중립 정책에 비추어 보면 지금이라도 한시 앞이 이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발전 설비들을 원자력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거의 1,800조 원 가까이 투자비가 들던 것이 거의 선형적으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 1,000조까지 떨어지는 상황, 또 발전 비용을 보더라도 250조 원에서 또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예상하시는 그런 원자력의 경제성상의 이득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큰 난관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유연성 전원, 이 첨두 전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기저 전원 외에 필요한 그 전력을 적기에 생산해내 줄 수 있는 그 전원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원자력이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원전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쪽에서 부지 확보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원자력 재료 연구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용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비즈의 최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권준호 학생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영진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패널 토론 주제는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원자력 기술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제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산학연 주체별로 이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희 오늘 발제해주신 심영진 교수님께 해주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참석해주신 패널분들께서 각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원자력 연구원에 근무하는 정용환입니다. 최근 지난주에 우리 원자력 관련된 아주 좋은 뉴스를 하나 접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이집트에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 원자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아주 그냥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우리가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 13년 만에 수주한 거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폴란드나 체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원자력은 사실상 정말 6.25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없는 아주 불무지, 원자력 불무지, 그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이 불무지 상태에서 원자력을 일찍 도입한 이래 굉장히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기술까지 발전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의 과학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 당시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슬러 박사를 초대해갖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갖다 자문을 구한 결과,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원자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우라늄 1g이면은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우리가 석탄은 삽으로 땅에서 캐는 에너지지만은 원자력은 월에서 캐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계기로 해서 원자력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로 원자력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원자력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원자력 1세대 역할을 해서 원자력을 키우게 됐고, 1978년도에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해서 원자력이 우리 국가 과학기술, 국가기술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중국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을 갖다 건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볼 때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원자력을 갖다 굉장히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단가가 또 굉장히 비싸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중국은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설계도 할 수 있고 건설도 했고 또 운영도 잘해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대형 원전, 그 다음에 소형 원전, 우리가 얘기하는 SMR, 그 다음에 연구용 원자로 세 가지 다양한 원자로를 다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대형 원전은 우리가 UAE에 이미 수출한 경험이 있고, 소형 원전 SMR은 이미 우리가 스마트라는 원전을 2012년도에 표준 설계를 인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 원자로는 요르단에 우리가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기회에 우리가 정부는 정부대로, 연구계는 연구계, 학계는 학계대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맡은 바 역할을 잘 한다면 아주 새로운 원전체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자부심 가득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네, 비지 최재형 실장님, 산업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실까요? 일단 그 산학연에서 저희가 아마 산 쪽으로 초청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계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이제 산업계에 온 거는 이제 원자력이 가장 빙하기 때 들어왔고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기타 이제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열리고 있어서 이제야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섰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용환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랑 살짝 반대로 저는 조금 우려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4월 달에 열린 이제 AR 서밋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원자로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산업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건설 기술이 굉장히 미국에 비해 뛰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미국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건설 기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이 협력의 정도가 우리나라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막 출발선에 서서 다시 뛰기 시작을 했지만 이걸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업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전체적인 방향,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준호 학생. 예. 저는 이제 학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학계의 가장 큰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방금 이제 소개하신 대로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에서 한 5, 6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현장에 이렇게 직접 보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겪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지난 5년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이 바로 이제 소위 학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카이스트는 1학년을 마칠 때쯤에 이제 학부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과의 그 진입생 수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관심과 또 그 학과의 전망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재미난 것이 그게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말 그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뭐 거의 이제 20명 정도 매년 이렇게 학과에 이제 학생들이 진입을 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거의 이제 뭐 한 자릿수, 또 뭐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가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진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재 확보, 또 그런 교육 체계의 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오늘 이제 심영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초반에 이제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어떤
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생태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원자력계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이제 원자력 확계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전체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증강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함께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심영진 교수님, 이제 산학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력 R&D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SMR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여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혁신형 SMR, 그러니까 줄여서 영어로는 ISM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이 4천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의 예산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고,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한수원이 한 500억 정도 연구 과제들을 통해서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특히나 미국 외국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왜 그런 SMR 모델이 경쟁력 있는 모델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과제들을 통해서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이 혁신형 SMR 개발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이 사업의 성패는 제가 볼 때는 산, 학, 연, 관의 일체된 힘으로 원팀을 이루는 것이 이 성공의 성패를 가늠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스마트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계가 원자력 연구원이 이제 주축이 돼서 개발을 한 것이고,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 또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안전성 계통에 대한 특허들을 활용을 하고, 연구계에 축적된 뛰어난 연구 개발 능력,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개발 능력이 또 그게 합심해서 들어가고, 또 학계가 또 각자들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경쟁력들이 일체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혁신형 SMR에 성공해낸다면 이제 30년대 초반에 이 SMR 시장이 세계 시장이 열렸을 때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 시장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SMR 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도 제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에서도 유연성 전원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 SMR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에 성공한다면 실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그 주요한 수단으로서 SMR이 활용될 수 있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형 SMR 사업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산학연관의 힘을 합쳐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좀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연구 그리고 원자력 생태계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께 명확하게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그 원자력의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6대 평가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전 정부하고 현 정부에서는 그럼 그런 6대 평가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탈원전 정책을, 탈축소 정책을 쓰고 지금은 또 원전 확대 정책을 쓰는지, 이 6대 평가 요인을 바라보는 중심 관점, 이것이 전 정부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님은 그런 원자력의 새로운 생태계 에너지가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듯한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런 평가에 근거한 요인에 근거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남편이 이제 2017년에 신고리 569기 토론회에 전화를 받고 이제 무작위로 차출돼서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2박 3일간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의 결과가 59%로 이제 원전을 재개하고 발전 건설을 하자 쪽으로 결론이 나서,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이 만약에 결과가 그렇지 않았어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그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론전 형태의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6대 원칙과 관련해서 그럼 지난 정부하고 이번 정부의 그 평가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또 그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6대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마 강조한 포인트가 그 안전성,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에너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강조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원전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이제 떠받치는 그 이유로 활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대한 강조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은 키워드들 쭉 보시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특별하게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안전 안 해도 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안전해야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뭘 그 키워드로 부각을 시킬 것이냐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실은 안보성이 주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결국은 그 역할을 대체제가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에너지 믹스라는 형태로 전체 스테빌리티를 높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구현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그 기저의 논리가 안보성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성은 동일하게 갖고 온 주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 환경성이라는 이름에서 탄소 중립은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NDC 2030년의 그 목표도 40% 감축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재생과 재생과 원자력인 것이고, 이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더 안전하게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 역시 수용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또 경제성도 그런데 더 경제적이고 더 그 이용률이 높은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론화와 관련해서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결과가 건설 재개가 아니었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 근데 분명히 추이상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를 넓혀 나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과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 이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건설 재개가 안 된다고 결정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뭐 이게 정말로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정기본 전력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 10차 그 정기본이 올해 말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정이 향후 15년의 전원 계획을 매 2년마다 갱신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 정책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예측을 해 나가고 대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환경 변화, 상황 변화들, 그다음에 기술 개발 상황들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더 현실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환 박사님께는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과 더불어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선진국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뭔지, 어떤 계기로 또는 어떤 그 정책으로 또는 어떤 인재 양성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심영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2030년 또 2050년 이런 그 플랜들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항정 인구도 많이 줄고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권준호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실현되어져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야지 되는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원자력 역사를 쭉 볼 때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일찌감치 원자력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1950년대 초에 원자력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고 서울의 원자력 연구소를 59년도에 세웠거든요. 그 배경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고민을 해갖고 원자력이 우리나라 나갈 길이라는 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원자력을 선택한 게 그 배경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자력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불일 때 원자력 장학생들을 갖다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원자력을 갖다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육성을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여를 했고 그래서 고리 1호기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기여를 했고 그래서 고리 1호기를 세우고 나서 8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부 주도하에 원자력을 국산화 사업을 갖다가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 기술부터 국산화를 해서 원자력을 자립하겠다는 해서 80년대 표준 설계,
그다음에 90년대에서 독자 설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을 자립을 하게 되고 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고 이 정부 주도하에 그런 그 원자력 기술을 강하게 리드해온 것이 우리나라가 현재의 세계 최강국의 원자력 기술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 교육의 인재 양성이 지금 충분한지 아니면 향후로 뭐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지 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UAE에 원전 수출을 하고 나서 2010년 곡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실은 원자력 공학과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 15개, 16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학의 인력 양성이라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미래 비전에 입각해서 실은 전 중요한 게 잡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냐 하는 것이 학생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진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인력 양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학과들을 더 만들고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게 워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 숙제는 인력 양성의 규모라기보다는 그 질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요즘 숙제는 지금 저희가 대학 교육, 특히나 연구중심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원 과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술 선도 단계라고 하는 이 역할에 걸맞는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MIT에 박사를 졸업을 하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SMR 디자인들을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안정적인 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산업체의 취업을 타겟팅을 하고 있느냐? 왜 좀 더 도전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그런 성장 동력 또 신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창의형 인재, 또 기술 선도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이 어느 부분이 더 혁신돼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또 보완이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저는 미래에 좀 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 대학들이 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최재형 실장님, 지금 산업계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좀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심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생의 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령 내가 열심히 회사를 차리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5년 뒤에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창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이제 무결한 에너지원은 없다는 전제 하에 어떤 에너지원 믹스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이거를 이제 주변에 알릴 수 있어야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뒷부분에도 나와 있었지만 거의 한 건설까지 15년, 20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 동안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산업 자체로 되게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자력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 들어주신 예, 아까 안전성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자력기 전 세계에 한 620기 정도 정지된 것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레벨 3 최고 수준이 사고가 3번 났습니다. 그럼 200개에 한 번씩 난 꼴이거든요. 그럼 0.5%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냐? 기술적으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관리 문제예요, 이게 지금. 스리마일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이게 원자력계에 계신 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관리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사고가 나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안전하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왜 그러면 200기 하나씩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폐기물 문제 좀 어느 분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방패장 하는데 지금 37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2022년인데 이걸 더하면 2059년인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걸리겠지만 우리나라의 방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대전에 지금 방사성이 최대 도시가 대전입니다. 지금 1699개의 그 폐연료봉이 있어요. 원자력 연구원에 이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전이 저기물 3만 드럼 있습니다, 이게. 매년 800드럼씩으로 월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언제 갈지 몰라요, 대전. 굉장히 심각한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전이 최대 방패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불과 여기서 4.5km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방패장 짓는 거 이거 지역의 동의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에 방패장 걸리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원자력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방사성 폐기물이 쌓일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원자력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고민이 한결같으실 테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위험성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들이 있고 그걸 또 구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존에 중대 사고가 났던 것을 보면 한 200기 운영에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비율상 나고 있는 건데 그러고는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은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안전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빈도로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대 사고가 나면 굉장히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돌이켜서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은 실은 이 내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게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게 열었으면 다음 거기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인데, 저는 뭐 과학기술 쪽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학기술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은 그 인간이 운전하는 그 휴먼 에러라고 하는 부분도 인간공학적으로, 이게 원자연구원에서 오셨지만 원자연구원에서 인간공학 관련해서 또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전 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 저변 확대,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의 발전 등을 통해서 그런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점점 더 안전성은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하면 항상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경제성이 다이에너지에 비해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안전성하고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안전성 문제는 저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100%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R&D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안전을 갖다가 100%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기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인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전기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전자지변이 있다는 걸 갖다가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하느냐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은 그 정도로다가 저는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를 갖다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체르노빌 사고하고 후쿠시마 사고를 갖다가 근본 원인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략을 하겠지만, 안전 문제는 그렇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지금 설계나 구조나 이런 걸 볼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방사선 폐기물 문제는 저는 아까 지금 질문 작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거든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처분장을 갖다가 건설하고 처분할 수 있는다고 저는 봐요. 아까 발표하셨지만은 핀란드에서 현재 기술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장을 줬고, 스웨덴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 두고 지하 안반 500m에다가 저장을 해갖고 우리가 구리 그 용기에다가 영구 저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하고 영구 격리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리로다가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 지금 발견돼도 우리가 녹슬지 않고 있는 것 마냥 그 구리 용기에다가 하는 걸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외국에도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설득시키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굳이 선정하는데 지금 13년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노력을 갖다가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방사선 관리 특별법을 제안해서 지금 하려고 구체적인 안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R&D 로드맵을 만들어서 최근에 그걸 갖다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세히 못했던 걸 갖다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발제해주신 심영진 교수님 비롯해서 패널 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9월 28일
수요일 같은 시간 그리고 바로 옆 장소인 콜라보 홀입니다. 이곳이 아닌 바로 옆이 콜라보 홀에서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 모시고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학 R&D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 영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연구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간이 협소하고 자리 불편하셨을 텐데 개선 위해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몰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디너박스 꼭 챙겨가시고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